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5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송나라에 관한 네 번째 영상으로 남송의 발전과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60년) 조광윤에 의해 건국된 송나라는 정강의 변을 계기로 1127년에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건국되는데 고대 152년간 이어지던 남송은 1279년 마지막 애산 전투에서 몽골에 패배하면서 어린 황제를 업고 투신한 육수부를 따라 10만 명의 황족과 신하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송왕실과 함께 순사함으로써 송나라 30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남송 시대에 대한 대략적 개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전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의 중국은 화북지방에는 여진족에 의한 금이, 강남지방에는 한족의 남송이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한 시대입니다. 예전의 남북조 시대에도 화북지방에는 선비족의 북이 등 북방민족이, 강남에는 송지 양진의 한족 왕조가 대치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번 영상의 남송시대 역시 북방민족과 한족이 중국을 분할하여 다스려가게 됩니다. 여진에 의한 금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남송을 멸망시킬 만큼 압도적으로 강력하지는 않았고 설사 남송을 멸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 전토를 다스릴 만한 통치체제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진족 자신들도 알고 있었으며 남송 역시 북벌을 몇 차례 시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화북을 차지할 만한 군사력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대의 금과 남송은 서로 견제하면서 화북과 강남에서 각각 나라를 다스려가는 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송시대는 여진뿐만 아니라 뒤를 이어 중국 전토를 장악하는 몽골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시대여서 군사력이 약한 남송조정은 이민족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론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빼앗긴 중원을 북벌로 회복하자는 주전론이 끊임없이 대립해가게 되었고 이러한 조정 내 의견 대립은 일부 시기를 제외한 남송시대 정계 불안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여진과 몽골의 공격으로 전쟁과 화친을 번갈아 채택하는 등 남송은 군사적으로는 힘들게 국가를 유지해갔지만 남송 시대의 경제는 더욱 성장하여 강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송의 경제 발전 수준은 세계 최고의 경제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북송 시대를 능가할 정도였고 강남 경제력이 화북 경제력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시대가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남송 시대의 핵심은 첫째, 정강의 변을 계기로 남송을 건국한 사람이 고종인데 이 시기에 주전론이 악비와 주화론의 진회가 대립한다는 것. 둘째로는 고종의 뒤를 이은 남송 2대 황제가 효종으로 남송 최대의 번영기를 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과 화친으로 금과 대치하던 남송은 13세기에 몽골이 강대해지면서 몽골과 동맹하여 금을 멸망시켰다가 몽골 쿠빌라이 칸에 의해 남송까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요 줄거리로 기억하시면서 먼저 남송 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종과 흠종을 끌어간 금나라는 북송의 신하였던 장방창을 협박하여 송을 대신하는 국가로 대초 즉 장초를 건국하게 했는데 금에 의해 황제가 되면서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장방창은 명분을 얻고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강의 변 당시에 황궁 밖으로 쫓겨나 있어 금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송철종의 황후인 맹왕후를 궁중으로 모셔와서 수렴 청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차례나 폐위되었다가 갑자기 송왕실의 어른이 된 맹왕후는 남송의 국가 기반을 되살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남 지역으로 도망가 있던 희종의 아들이자 흠종의 이복 동생인 강왕조고에게 연락하여 송을 이어가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금군이 물러가자 송 신하들의 압력 속에 장방창은 강왕에게 즉위를 요청한다는 서신을 보내면서 즉위한 지 32일 만에 퇴했고 결국 1127년에 강왕이 남경 흥천부에서 황제로 즉위했다가 1132년에는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송 10대 황제이자 남송 초대 황제인 고종입니다. 희종의 9번째 아들로 아버지와 형이 금나라로 끌려간 위기 상황에서 남송을 건국한 고종은 즉위 후 금의 재침에 대비하여 국방력 강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은 이미 송의 무력함을 파악하고 있던 금을 자극하게 되었고 금의 압력으로 원치 않게 장초의 황제로 재위에 올랐던 장방창이 신하로 강등되었다가 결국 사사되자
금은 장방창 문제를 구실로 다시 남송을 침공해왔고 고종은 남경에서 즉위하자마자 바로 비난을 떠나게 되어 양주 등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해상으로 탈출하여 멀리 온주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금의 공격으로 일방적 수세에 몰리던 남송이 1130년 한세충과 악비의 활약으로 금군을 대파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때마침 1135년 금태종의 죽음을 계기로 금군이 퇴각하였고 이후 1139년 남송이 금에게 한쪽 무릎을 꿇어 절하는 여진식 호구의 예를 갖추면서 양국 간의 강화가 성립됩니다. 그 내용은 남송이 금에게 신하임을 인정하는 대신 금은 화북지방을 송에게 돌려준다는 것으로 남송에게 상당히 유리했으며 호구의 형식도 황제인 고종을 대신해서 진회가 대신 무릎을 꿇는 것도 수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금 내부에서 남송과 체결한 이 조약이 지나치게 남송을 배려한 내용이라는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금나라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화친조약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처형되면서 강화는 파기되었고 1140년에 금태조의 넷째 아들인 강경파 완한올출이 송을 공격해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송나라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비가 이끄는 악가군과 한세충이 금군을 연이어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여세를 몰아 송군이 로양을 점령하고 북진하여 카이펑 수복을 시도하는 순간에 금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남송 황제 고종은 송군의 철수를 명령하는데 송나라 철군의 배경에는 진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송 조정은 진회로 대표되는 주화파와 악비 한세충으로 대표되는 주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무려 19년간 남송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금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진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도 매국노 간신의 대명사로 평가받았는데 화친을 주장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남송시대 최고의 충신인 악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비는 농민의 아들로 북송 말기 금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군공을 세워 절도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정강의 편의로 북송이 망하고 금이 화북을 장악하자 고종을 따라 남쪽으로 퇴각하여 금의 남침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용맹하면서 강직했다는 악비는 군대의 내부 단결을 중시하여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병사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등 병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며 악가군이라 불리는 악비의 군대는 필승의 군대이면서도 전투 중 민가에 대한 폐해가 되지 않도록 군기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여 악가군이 마을에 들어오면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갖다 바칠 정도로 칭송받았다고 하는데 여진에게 빼앗긴 북쪽의 영토 수복을 주장한 악비의 북벌로는 당시 남송의 재상인 진회의 화친론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반대 세력인 주전파 군벌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진회는 군제 개편을 통해 악비와 한세충 등에게 중앙의 주밀원 관직을 수여하면서 지방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하고 소속 군인들을 중앙군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악비는 반역죄로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받은 후에 1142년 39살의 나이로 살해되게 됩니다. 이후 악비는 명예가 회복되고 1204년 송영종 때 악왕으로 추봉되었으며 특히 송나라의 흐름을 이어받은 명대에 와서 중국 최고의 국가적 영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반면에 고국의 영웅인 악비를 죽인 진회는 충신을 죽이고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받아들인 매국노로 평가받았는데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진회 이름에 있는 회라는 글자 자체를 이름에 넣어 쓰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회가 처음부터 주화파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강의 변이 터지기 직전 금과 송 사이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진회는 화친을 반대하는 장계를 올렸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이후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으로 시간 끌기를 하다 금의 공격으로 결국 카이펑이 함락되고 휘종과 흠종이 금으로 끌려갈 때 진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회는 금나라가 경제 문화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막강한 금 군사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1130년에 금에서 돌아와 고종에게 등용된 진회는 악비 등 주전파 군벌을 견제하고 금과의 화친을 주장하게 되면서 금의 척자라는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주전파 악비를 제거하고 진회가 권력을 장악한 남송은 1142년 금나라와 다시 평화협상을 맺게 되는데 이를 당시 남송 고종의 연호를 따서 송의 화의라고 합니다.
남송이 금액의 신하의 예를 취하고 매년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을 바치며 양국 간 국경을 화여 회수로 하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고종의 모후인 위태후까지 귀환하게 되는데, 고종은 적장자인 형흠종이 귀환하면 자신의 황제위가 불안해질까봐 금나라 측에서 귀환을 허락한 형흠종의 송환을 막았고, 결국 흠종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금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흥의 화의를 주도한 진회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화친론 자체의 매국적 의미뿐만 아니라 비록 여진에게 빼앗긴 북쪽의 영토를 회복하자는 주전파들의 북벌론이 현실성이 부족한 무리한 명분론에 불과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남송 군비 증강에 마땅한 묘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악비를 무고하여 죽이고 반대파들을 힘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공포 정치를 시행한 것은 진회의 명백한 잘못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악비가 명분에 치중하여 백성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하고 금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국방비 증가로 국가재정을 곤란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대시킨 반면에, 현실 감각을 가진 진회가 악비의 병권을 회수한 후 추진했던 금과의 화평 정책으로 남송은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 번영과 인구 증가, 문화 발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명분만 강조하다가 국군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50년간 남송 왕조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후 소홍의 화의가 체결되면서 유지되던 두 나라 간의 평화가 금사대 황제 해룡왕 완언량이 남송을 침공하면서 다시 깨지게 되지만, 중국의 3대 폭군이라 평가될 정도로 악명을 떨치던 해룡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해룡왕은 살해되고 1161년에 완안홍이 새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명군으로 이름난 금 5대 황제 세종입니다. 또한 이 무렵에 남송에서도 황제가 교체되는데, 1162년 고종이 황제위를 양자 조신에게 물려주고 대상황이 되면서 새로 남송 2대 황제로 즉위하는 사람이 남송 전성기를 열었다는 효종입니다. 남송 효종과 금세종은 모두 두 국가에서 명군으로 이름을 떨친 황제로, 금과 남송은 이후 40년간 화친을 이어가게 됩니다. 1162년 55세의 나이로 황위에서 물러난 고종은 1187년 8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5년간을 태상왕으로 있으면서 서예와 그림 감상 등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종의 두 아내에 관한 일화가 유명한데, 고종의 원래 아내는 강왕 시절에 혼인했던 형병의였습니다. 정강의 변이 터지면서 포로가 되어 금나라로 끌려갈 당시에 임신 상태였던 형씨는 유산하고 여자로서 치욕스런 상황을 당하면서 자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희종의 명을 받은 대신 조훈이 남송으로 탈출하게 되자 그 편에 자신의 귀걸이를 남편 고종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귀걸이를 전해받은 고종은 금에 잡혀있는 형씨를 황으로 책봉하면서 무척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형씨는 1139년 33살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고, 금희종이 장례까지 치러줬지만 남송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1142년 소흥화의 이후 고종의 생모인 위씨가 남송으로 귀국하면서 며느리 형씨의 죽음을 알렸고, 아내의 죽음을 비로소 알게 된 고종은 크게 슬퍼하면서 그녀에게 의절의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고종의 두 번째 황후인 헌성자열 황후 오씨는 남송이 처음 건국되고 금의 공격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던 시절에 국내로 입궁했다가 고종의 여인이 됩니다. 당시 고종은 언제 금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오씨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항상 고종 곁을 지켰다고 하며, 그런 오씨에 대한 믿음은 이후 그녀를 죄인을 거쳐 귀비에 오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함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그녀를 오랫동안 귀비로 머무르게 한 것은 금의 포로로 잡혀있는 아내 형씨 때문이었는데, 형씨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해인 1143년에 가서야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16년간 비어있던 황후 자리에 헌성자열 황후 오씨를 책봉하였고, 1162년에 선위하여 대상왕이 된 고종은 대상왕후 오씨와 의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송의 번영기를 열었던 사람은 남송 2대 황제 효종 조신입니다. 송을 건국한 송태조 조강윤의 후손으로
자손이 끊겨버린 고종의 양자로 들어가서 1162년에 고종의 선의를 받아 35살의 나이로 황제가 됩니다. 전임 고종과는 달리 효종은 용맹한 성격으로 남쪽으로 쫓겨와 있던 남송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빼앗긴 북쪽의 옛 영토 회복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특히 고종 시절 주전파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악비를 신원시키고 무덤을 크게 지어준 반면에 진회 측근들을 내몰고 진씨 일족을 멸문시켜버리게 됩니다. 북벌에 대한 열망이 넘치던 효종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63년에 북벌을 시도하여 일부 땅을 되찾았다가 다시 뺏기고 금에 참패하면서 주화파들의 건의로 어쩔 수 없이 화의를 맺게 되지만 북벌의 노력은 계속해가게 되는데, 이러한 효종의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당시 그의 상대가 금세종인 것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금 최고의 명군이 집권한 금나라를 상대로 북벌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164년의 용흥화의를 통해 외형적으로 군신 관계를 숙질 관계로 완화시키고 금에게 바치던 세패도 상당하게 줄이면서 이전 소흥화의보다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내정개혁도 시도하여 권신허의 발호를 누르고 매관매직을 금하면서 인재 선발을 공정하게 하는 등 정치기강을 바로잡았으며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 생산력을 확대시키면서 강남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고 집회인 회자의 가치 안정에도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울러 구휼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부가세를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소금 천매제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늘리는 등 효종의 노력으로 남송은 국가적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남송의 기반을 닦게 되는데 27년간 이루어진 효종시대의 정치를 건순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호에서 알 수 있듯이 효종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양아버지 고종을 극진히 섬겼다고 하는데, 고종은 양위 이후에 25년간 태성왕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자신과 다른 정치 노선을 취하는 효종에게 사사건건 정치에 간섭하면서 억지를 부렸다고 하는데, 효종은 저항하지 못하고 고종의 비위를 맞추면서 끝까지 잘 모셨다고 합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마친 1189년에 효종은 총애하던 셋째 아들 조돈에게 황제위를 넘겨주고 태성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태성왕 효종은 아들 광종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광종의 아내인 자이황후 이씨는 시아버지 효종이 며느리인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겼고, 심약한 광종은 자이황후 이씨의 이간질로 아버지 효종과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태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광종은 아버지와 완전히 틀어지면서 아버지 생신날에도 인사드리지 않을 정도여서 효종은 외로움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효종의 아들로 남송 3대 황제가 된 광종이 향락에 빠져 재정을 낭비하고 정신병 증세를 보이면서 아버지 효종의 장례도 치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군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조여우, 한탁주 등 중신들의 건의에 따라 태황태후인 헌성자 열왕후 오씨가 광종을 폐위시키고 영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재위 5년 만에 폐위된 광종의 정신발작 증세가 나타난 것은 본인의 심약함 뿐만 아니라 아내인 자이황후 이씨의 투기도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효독하고 질투가 심했다는 자이황후는 광종이 가장 총애했던 황기비를 광종이 없는 틈을 타 학살한 후 그녀가 급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후궁들도 궁궐 밖으로 내몰았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광종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궁녀의 손이 예쁘다는 말을 하자 이후 자이황후는 그 궁녀의 손을 잘라서 그릇에 담아 광종에게 보내기도 할 정도로 질투가 심하였고, 그러잖아도 유약하고 예민했던 광종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종의 아들로 남송 제4대 황제가 된 영종시대에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은 광종 폐위를 주도했던 한탁주입니다. 한탁주는 고종의 황후인 현성황후 오씨의 조카로 경쟁 관계에 있던 조여우 세력을 몰아내고 주희를 핍박하는 등 주자학도 탄압하면서 긴 시간 권력을 장악한 간신입니다. 1205년 한탁주는 조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금을 치는 무리한 북벌을 시도하는데, 이를 영종의 연호를 따서 개의 북벌이라 합니다. 이전 1164년에 남송 효종과 금세종 간에 체결되었던
융흥화의를 40년 만에 깨면서 시도된 남송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초반에 잠시 밀리던 금은 전력을 정비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였고 결국 대패한 남송은 금과의 강화를 희망하게 되는데 금은 영토 활양과 막대한 전쟁 배상금 세패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화친의 전제 조건으로 한탁주의 죽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송영종의 묵인 속에 예부시랑 삼위원이 한탁주를 죽여 소금에 절여진 한탁주의 머리를 금에 보내면서 남송과 금 사이의 화의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후 남송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한탁주를 죽인 삼위원으로 영종시대와 이후 자신이 옹립한 5대 이종시대까지 무려 26년간 조정을 장악하면서 황제권은 무력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남송과 금이 화평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을 때 북쪽 몽골 고원에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면서 남송의 대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는데 바로 13세기 세계 역사의 주인공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의 공격을 받아 금의 세력이 약화되자 남송 조정 내에서는 달라진 국제적 상황을 두고 금과 몽골에 대한 이제의 논의가 벌어졌는데 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강자 몽골을 막자는 주장과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남송을 괴롭혀온 금을 멸망시키고 힘을 키워 몽골을 막아내자는 주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몽골의 공격으로 영토를 뺏긴 금이 그 손해를 벌충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으로 남송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쇠약해진 금이 남송에 쉽게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에 쫓긴 금황제 애종이 체주로 도망가자 1232년 12월 몽골은 남송에 사신을 보내 동맹을 제안했고 남송은 조정회의 끝에 금을 멸망시켜 오랜 원한을 갚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몽골과의 동맹에 합의하면서 명장맹공을 파견하여 몽골의 금 공격을 지원하였고 결국 남송과 몽골의 협공으로 금의 마지막 두 황제가 연이어 죽으면서 1234년 금은 멸망하게 되는데 금을 멸망시킬 당시의 몽골 황제는 오고타이 칸이었습니다. 금을 멸망시킨 몽골의 다음 공격 목표는 당연히 남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강을 향해 가던 몽골이 중국 전토를 지배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은 단평의 임락이라 부르는 남송의 화북 공격이었습니다. 즉, 금 애종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한 맹공을 제하하고 금에 당한 치욕을 갚았음을 종묘에 구하면서 크게 기뻐하던 남송은 몽골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화북으로의 북진을 결정했고 1234년 6월 남송의 군대는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카이팡과 루앙을 손에 넣었다가 몽골의 역습으로 도로 쫓겨오게 되는데 이 단평 임락은 몽골을 크게 자극했고 1235년 몽골은 남송 공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235년 두 갈래로 나뉘어서 침투한 몽골의 제1차 침략은 전쟁 초반에는 몽골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여 성도, 양양을 점령하고 황주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후 남송의 명장인 맹공의 반격으로 몽골을 연파하게 되었고 1241년 몽골 제2대칸인 오고타이가 사망하자 몽골은 후퇴하게 됩니다. 몽골이 물러나자 남송은 사천의 험준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산성을 새로 쌓았고 몽골군에게 뺏기면 큰 문제가 되는 교통의 요지 양양에 대한 방어 준비도 하게 됩니다. 몽골의 2차 침략은 1258년 뚫로이의 아들로 몽골의 제4대 황제가 된 몽케칸이 서방 정벌과 동시에 남송 공격을 시도하면서 동생 쿠빌라이와 함께 세 갈래로 나뉘어 남송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몽케칸이 끄는 몽골 주력 부대는 성도를 점령하고 조성을 포위했지만 성을 지키던 명장왕견이 주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저항하였고 5개월간 조성 공성전을 벌이던 몽케칸이 전투 중에 급사하면서 몽골의 2차 침공은 또다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창 지역의 지원군으로 파견되었던 가사도는 미략으로 쿠빌라이를 퇴각시킨 후 남송 조정에게는 자신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시킨 것으로 조작하면서 남송 멸망 때까지 15년간 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사실 쿠빌라이가 퇴각한 것은 몽케칸의 사후 대칸 자리를 둘러싸고 동생 아릭 부케와의 권력 다툼이 남송 공격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릭 부케를 격파하고 몽골 내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제5대 황제가 된 쿠빌라이 칸이 다시 남송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몽골의 3차 침공입니다.
당시 남송의 사천 수비 장군이었다가 가사도를 피해 몽골에 투항하여 쿠빌라이의 참모가 된 유정의 건의에 따라 몽골은 양양과 번성 지역을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 결국 외부의 물자 공급이나 지원군도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공성전은 투석기 회휘포를 이용한 몽골의 공격에 번성이 먼저 함락되고 수비하던 남송의 범천순과 우부는 자결하게 됩니다. 번성을 함락시킨 몽골은 이번에는 양양을 집중 공격했고 6년간 저항하던 양양태수 여문원의 투항으로 1273년 3월 양양이 함락되면서 남쪽으로 공격 방향을 튼 몽골은 남송 수도를 향해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1276년 2월 4일 수도 이만항저우가 함락되었고 6살의 어린 공제 대신 이종의 황후였던 태황태후 사태후가 몽골군 바얀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몽골은 황제와 황족, 신하들을 연강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상 남송은 멸망하였으나 이때 문천상, 육수부, 장세걸 등은 탈출하여 온주에서 도종의 어린 황자 이광을 황제로 옹립하여 송조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황제가 제8대 단종입니다. 이후 1278년에 9살의 단종이 병으로 죽으면서 또 다른 황자 조병을 다시 옹립하는데 그가 남송 마지막 황제 소제입니다. 몽골에 대한 항전을 계속하면서 쫓겨다니던 육수부가 이끄는 황제 일행은 1279년 1월 마지막 애산 전투에서 원나라 군대에 전멸하게 되는데 위급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어린 황제에게 유학과 역사를 가르치던 육수부가 최후의 시간이 닥치자 7살의 황제를 업은 채 바다로 투신했고 송태조가 후대 황제들에게 후손 보호를 유언으로 남겼던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시시 일문을 포함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황족과 신하들도 황제 일행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순사하면서 남송은 고대 152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 아울러 몽골에 패배하고 북경으로 압송된 문천상도 그의 재능과 기계를 아까워하는 쿠빌라이에 대한 투항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참형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충의의 상징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13세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몽골이 군사적으로 약체였다는 남송 공격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비로소 남송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문약하기만 하고 국가를 위한 전투에는 무능하다고 평가받던 사대부들과 백성들이 국가를 위한 충절로 굳게 뭉쳐 몽골 기마병에 대해 끝까지 처절한 항쟁을 이어나갔고 최후의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의 굴종을 거부하고 장렬하게 순국했으며 몽골에 멸망한 이후에도 남송 사람들에 대한 민족 차별 정책이 시행될 정도로 이민족인 몽골 지배에 저항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비록 국방력을 등한시함으로써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기는 했지만 송나라 문치주의가 낳은 사대부들의 충절과 기계, 신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남송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